안전자산이기보다는 금은 정말 특별한 자산이다. 그리고 금은 이렇게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거대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정확히 2019년부터 딱 시작이 되면서 2019년에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다 이제 금과 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이렇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른 추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돌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준이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최근에 갑자기 올랐는데요. 그래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금값이 더 오를지,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골드플레이션의 저자 조규현 작가님 모시고 금 투자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금 투자 책을 작년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골드플레이션. 네. 골드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에 대한 거대 상승장이 이제 도래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암시하게끔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 실제로 있는 말인가요? 골드플레이션의 말이?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금의 슈퍼사이클에서 골드 슈퍼사이클 이런 식으로 지을까 했다가 조금 더 약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그럼 책 홍보도 하실 겸 네. 이번에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금 투자를 하고 있으시죠? 네, 현재도 하고 있고 정확히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 실례가 안 된다면 금을 얼마 정도 투자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과 은을 다 합쳐서 투자했던 금액을 뭐 이렇게 총 합산하면 뭐 네. 지금 지금 평가액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긴 하는데요. 아, 뭐 제가 가진 전 재산이지만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금과 은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를 관심을 갖게 되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닙니까? 네. 근데 금에 대해서 이렇게 은도 마찬가지지만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주식을 먼저 투자를 했었어요. 대략 네. 2017년부터 주식을 이제 정말 많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한 2018년쯤 되면서 이제 그땐 제가 경제를 잘 모를 때니까 네. 뉴스에서 이렇게 막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많았을 때라 그럼 경제 위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할까 하면서 금과 달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금이 어떤 자산이다, 뭔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통념과는 다르게 실제로 제가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안전자산이기보다는 금은 정말 특별한 자산이다. 그리고 금은 이렇게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추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거대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 시그널들이 발생하는 그것이 정확히 2019년부터 딱 시작이 되면서 네. 이게 2019년에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다 금으로 이제 금과 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식 투자를 원래 하셨는데 네네. 그 주식 자산을 다 정리하시고 네. 그때부터 금하고 은 투자에 올인하신 거네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금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금을 투자를 한다 이러면 보통 이제 안전 자산이니까 금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게 이 상식하고 좀 다른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네.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 때 오르는 자산이다, 혹은 아니면 변동이 되게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는 안 보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금을 분석해 보면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코로나 팬데믹 때 금 가격은 단기간 동안 정말 큰 하락이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 사실 금은 오르는 자산이 아니고 하락하는 자산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통념으로 이제 언제 투자해도 큰 손실은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20년 내내 하락하기도 하고 그때 뭐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크나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이라는 자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나의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막 마이너스 70%까지도 나오고 뭐. 그럼 반대로 플러스도 굉장히 많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플러스 이제 클 때는 막 260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 기간이 얼만큼인데 2,600%? 10년 동안 네, 2600%가 네, 나오곤 합니다. 그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보니까 작년 10월쯤에 한 온스당 1,600달러대였다가 최근에 1,900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을 봤는데 네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네. 그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된 이유는 뭐였어요? 최근에 오른 이유? 금 가격이 가장 최근에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기조가 둔화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근데 사실 이 원인만 따지고 생각을 한다면 투자 자산들이 다 같이 큰 상승이 있었어야 하지만 특히 금의 가장 큰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그런 연준의 긴축 기조가 둔화되는 거 물론 중요한데 거기다 플러스로 수많은 경제 지표들 예를 들자면 장단기 금리 차이라던가 ISM 제조업 지수 뭐 아니면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는데 연준의 긴축 기조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고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면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을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바로 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이제 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이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금 가격이 많이 역사적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달러였잖아요 작년에. 네네. 그래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오를 때는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다가 네. 달러가 이제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대로 금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금 가격과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 거의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향이 되게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달러가 강해져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 달러가 약해져서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걸 이유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금에 투자할 때 달러 인덱스를 이제 예측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환율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고 그리고 실제로 금 투자를 할 때 달러 인덱스를 오히려 빼고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이제 아무튼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내가 지금 투자했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금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냐? 일단 지금 1950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금의 거의 뭐 역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린다면 지금 그 최고치가 2011년쯤 되니까 거의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에 다시 온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만약 물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다시 원금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금 가격에 대해서 한 300년치 가격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300년치요? 네. 네. 금 가격은 사실 5,000년간의 가격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300년치를 두고 보면 네. 1820년쯤의 고점을 언제 다시 돌파하냐면 1970년쯤에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150년 만에 150년? 예, 이제 네. 그 돌파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야, 내가 여기서 만약 물리면 150년 동안 나 본전을 못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사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올랐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1980년에 이제 다시 고점을 찍고 네.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20년 동안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다시 도달하는 건 2006년쯤이라서 26년 만에 다시 그 고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 굉장히 사이클이 긴데요. 사실 뭐 주식 사이클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을 투자할 때 그 정도 사이클을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뭐 10년, 20년, 방금 뭐 150년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잘못 물리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 금을 사는 게 고점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네. 뭐 물론 당연히 못 하시겠지만 네. 최소한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 투자는. 그러니까 뭐 5년, 뭐 10년 뭐 이런 네.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금이라는 자산이 일단 짧게 오른 경우에는 9년, 길게 오른 경우에는 13년 정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한 번 오르면 9년, 13년을 오른다. 네. 9년에서 13년을. 그렇게 오르는 그 강한 추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980년대의 고점을 2006년에 돌파하는데 이 가격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고점에 이제 다시 온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두려움 있는 거 알죠. 뭐 과거의 인류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항상 되는 이유가 금 가격은 한 번 오를 때 이렇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른 추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돌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 가격을 예상할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뭡니까? 금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단 한 가지 지표밖에 못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를 볼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 네. 실질금리가 뭐냐면 정말 쉽게 표현을 해서 은행에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만약에 5%고 네. 1년에 물가 상승률이 3%면 물가가 3%만큼 오르고 나는 5%의 이득을 얻었으니까 실질적인 이득은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5%에서 3%를 빼서 네. 이것이 바로 실질금리라는 것인데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사람들은 굳이 뭐 이자도 안 주고 배당도 없고 월세도 없는 금과 같은 자산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도 매년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쵸.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기보단 차라리 그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물가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놓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욕구가 더 커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필수재 같은 것들을 미리 쟁여놓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자산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필수재 뭐 예를 들면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과 같은 곳에 수요가 더 몰려서 이럴 때 항상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90년간의 실질금리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네. 1934년, 그리고 197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2019년부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그 사이클에서 가장 최저점을 찍었을 때를 보면 1947년, 그리고 1980년, 2011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던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은 상승이 시작돼야 되고 실질금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금 가격은 거의 최고점 부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실제로 지난 100년간의 금 가격 데이터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4년부터 시작해서 1947년까지 정확히 금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1970년부터 다시 슈퍼사이클이 시작돼서 1980년에 고점을 찍게 되고 네.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에 고점을 찍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게 2019년부터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거대한 상승장에 이제 그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100년간 금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니까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꽤 오랜 기간 오르고 그리고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단위가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한 번 더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년에서 13년 정도 시작이 되는 시점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하락한다 해도 요 가격에서 크게 떨어질 염려는 없는 상황이니까 역사적 100년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네.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금을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금 가격하고 주식 시장은 반대로 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맞나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의 근본은 금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은 시기에는 안전자산인 금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요런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금이 오를 땐
뭐 주식이 떨어지고 주식이 오를 땐 금이 떨어지냐 이렇게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일단위 변동성을 이렇게 상관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면 주식과 금은 서로 관계가 없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네, 서로 독립적인 자산이고 네. 뭔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는 그러한 경향은 되게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말 그 주식과 금의 그런 사이클이 좀 번갈아 가면서 전성기가 번갈아 가면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준비를 해보았어요. 시대별 주식과 금의 전성기를 비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주식이 잘 나갈 때는 금이 상당히 부진했고 그 다음에 1929년부터 1950년 동안 금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주식이 부진하고 이것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의 사이클로 두고 봤을 때 대략 뭐 10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주식이 잘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금은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고 뭐 그 반대로 앞으로 이제 금의 슈퍼 사이클이 정말 시작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식이 상당 기간 동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예상보다 경기가 V자 반등 혹은 나이키 반등 이렇게 가지 않고 서서히 회복 혹은 횡보로 간다 하면 주식 투자 쪽은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또 이 금 투자를 할 때 생각하는 게 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비슷한 뭐 속성을 가졌을 것 같긴 한데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 투자하면 그래도 뭐 금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은은 완전 그게 투자 자산이 맞아?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은은 금이랑 정말 많이 닮아 있는 자산입니다. 첫 번째로 5,000년의 기간 동안 금은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근데 이 5,000년의 기간 동안 은도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300년의 가격 데이터를 금과 은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 금이 상승하는 것과 은이 상승하는 것, 그 가격의 움직임이 거의 데칼코마니 마냥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후행하거나 뭐 선행하지 않고 비슷하게 움직입니까? 네, 근데 은이 살짝 더 후행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은의 특성상 금의 시장보다 은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더 작아서 이게 주식으로 따져도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은도 금이 상승하는 시기에 항상 더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은은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자산이라는 게 첫 번째고 반대로 그러면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 은이 정말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지금 같은 시기는 사실 은이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과 은은 그 같은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걸 성격이 비슷한 자산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 5,000년 동안 금과 은이 돈으로서의 가치로 이렇게 쓰여 왔는데 이 금과 은의 매장량의 비율을 보면 약 10대 1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대 1이라는 게 금보다 은이 10배 더 많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금과 은에 대한 가치의 그 비중이 이제 10대 1 정도가 돼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금은비는 한 10대 1 정도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특정 시기가 되면 어떤 시기 때는 뭐 은이 더 저평가 받을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금이 오히려 너무 고평가를 받게 될 때도 와서 이 금은비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치가 10대 1인데 이 금은비가 현재는 80 정도. 금이 고평가돼 있고 은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은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에 이제 금은비가 한 10 몇 대 1 정도였을 때는 금이 26배가 상승했을 때 은이 32배가 상승하면서
이게 상승률 차이가 크진 않았다는 거죠. 금이랑 은이랑. 왜냐하면 둘 다 이 10대 1이라는 거는 본질의 가치가 네. 비슷한 수준이니까 은이 굳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원래 변동성이 큰 건 당연한 건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과 은이 상승했을 때 금은 60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은은 1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거의 두 배네요. 네, 그렇죠. 1970년대보다 금과 은의 상승률의 차이가 훨씬 더 커졌죠. 그때는 이제 금은비가 80을 넘어갔을 때니까. 그래서 은이 이렇게 저평가받는 시기에는 이제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금보다 배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만약 시작된다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가격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면 네. 나는 이제 확실해 이거는 정말 금값이든 은값이든 오를 것 같아. 네. 그러면 은에 투자하는 게 맞네요. 네, 은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아,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으니까. 네.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금부터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금 투자하는 방법이 뭐 제가 알기로는 금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 네. 금 ETF라든지 네. 아니면 금 통장이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것도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나누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물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뭐 네. 골드바나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금 ETF 아니면 금 펀드, 뭐 금 통장,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네. 실물을 사는 방법과 비실물을 사는 방법을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예, 실물을 사는 방법은 내가 기본적인 루트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건 당연히 내야겠죠. 네. 네. 달러를 살 때처럼 또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도 달라서 금을 사자마자 10몇 %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10% 붙고 일단 네. 그리고 또 이제 살 때 우리 뭐 종로에 금방 가면 네. 반지 같은 거에 살 때 가격하고 팔 때 가격 다르니까 네. 당연히 그 차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살 때부터 마이너스 10%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는 맞지만 네. 만약에 이 실물을 투자하면서도 내가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 물을 산다 그러면 얘가 500원이면 사실은 450원인데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500원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를 이제 중고시장에 팔 때는 이 가격에 부가세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그 중고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부가세에서 되게 자유롭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쌀 때는 더 싸게 사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중간 가격에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금과 은을 사고 팔 때 되게 효율적인 가격에 이제 사고 팔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고 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예, 물론 중고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기나 절도나 뭐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편이 낫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 귀금속을 전문으로. 아, 네. 뭐 혹시 어떤 사이트나 뭐 앱이나 뭐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앱 중에서는 트레이드아크라는 앱이 이제 귀금속만 전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물론 수수료 한 1%대 그 정도는 들긴 하지만 대신 엄청 안전하게 뭐 그런 것들을 다 검수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받는 것도 되게 안전하게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실물을 투자하시더라도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없이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실물로 가신다. 나는 이게 보관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을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실물을 네. 사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실물로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네. ETF도 있고 통장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ETF와 금통장은 세금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그 배당 소득세 15.4%가 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배당 소득세 금이랑 은은 이제 배당이 없는데 예, 뭔 배당 소득세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냥 수익의 15.4%를 다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15만 4천 원은 일단 세금으로 뗀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나면 그건 세금은 없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2600%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크게 상승하는 자산인데 여기에서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되게 큰 부분이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ETF는 그래도 수수료가 한 1%보다 낮은 편인데 네. 한 0.68% 정도가 되는데 금통장은 한 3% 정도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세금과 수수료가 3%예요. 네. 너무하네, 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나 뭐 굳이 금통장이나 이런 걸로 하시기보단 정부에서 이제 금거래를 양성화하고자 네. 직접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KRX 금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주식 어플 우리가 들어가셔서 네. 그냥 메뉴 탭에다 금 현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 모든 증권 어플에 다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시장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아, 내가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증권사 주식 앱이 있는데 네. 들어가서 보면 바로 나옵니까, 그렇게? 네, 바로 아, 네. 또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막상 투자를 할 때는 계좌 개설을 따로 해야 되긴 하는데 아, 네네. 요즘은 뭐 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계좌 개설하시고 들어가시면 주식이랑 똑같이 호가창이 이렇게 있고 아. 네, 그냥 뭐 계좌에 돈 넣고 그 매수를 하면 이렇게 주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제 자산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도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고 거기다 세금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배당소득세 15.4%가 없어요, 그건? 네. 그리고 뭐 해외의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인데 아무튼 이런 다양한 뭐 세금, 뭐 부가세, 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에 비실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요걸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실물로 사면 네. 부가가치세가 있고 거래 차익에 따른 예를 들면 뭐 팔 때랑 살 때 가격이 다르니까 네.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네. 이런 건 없나요? 네.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하고 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금, 은을 현물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금통장이라든지 아니면 금통장 안 하실 것 같고 세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네. 뭘로 투자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가 다 실물로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99에서 98%? 근데 난 1, 2% 정도는 그 금광 주식이나 은광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네. 금 투자를 만약에 내가 해야겠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직접 투자나 아니면 뭐 간접적인 투자 방식도 있지만 금광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금광 주식이 아마 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금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직접적으로 금을 채굴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진짜 금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워렌 버핏도 투자했었던 베리골드라던가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 기업인 뭐 뉴먼트 골드코프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큰 기업들이나 아니면 금강주를 모아놓은 ETF도 있거든요. 네. 예, 요런 거랑 이제 금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근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이 약 200%가 좀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런 금강주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고 200%가 오르는데 금값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너 리스크, 뭐 그쵸. 예. 네.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뭐 기업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장기로 갖고 있어도 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없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금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비교적 이제 뭐 금보다 조금 높은 상승을 이어나가지만 정말 장기간으로 막 조정도 거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나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별로 안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금강 주식도 어쨌든 주식이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뭐 반토막도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되게 작은 기업, 되게 소형 기업들, 금강 기업 중에서도 되게 소형주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금 가격이 변하면 매출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이 뭐 10배가 올랐을 때 진짜 100배, 1000배가 상승하는 그런 은광 주식들도 있어서 네, 그만큼 리스크는 높아서 이런 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자산을 오히려 해치는 방향이 되겠지만 막 투자 포트폴리오의 1%에서 2%만 담게 된다면 사실 정말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투자 자산에는 큰 이제 뭐 그런 리스크는 없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높은 퍼포먼스를 내주게 된다면 내 투자 수익률을 그냥 완전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갖고 있는 정도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아무튼 버리는 돈 셈치고 그냥 그쵸, 예, 한번 1% 정도는 넣어놓고 만약에 대박이 나면 네. 엄청 또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은투자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금보다 더 좀 익숙지 않은 게 은투자인 것 같아요. 네. 은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은 이제 어쨌든 비실물로 갔을 땐 KRX 금시장을 만들어 줬지만 은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낼 거냐 아니면 세금을 감내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또 은통장도 있습니다. 은통장부터 말씀드리면 그 은행에서 하는 은통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은통장은 수수료가 무려 7%입니다. 금은 3%인데 은은 7%. 네. 물론 우대를 받으면 정말 막 이것저것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대를 받으면 3.5%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투자 상품 중에 7%를 받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히려 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좋겠고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로 가면 ETF 쪽이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ETF는 한국에 상장된 ETF가 있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 한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이제 수수료는 어차피 둘 다 1% 미만이지만 배당 소득세 15.4%라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의 15.4%를 떼야 하고 그 수익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금융종합소득과세에 걸려서 이제 좀 누진세가 적용되게 되는데 어떤 요런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라 수익의 22%를 내야 하지만 1년마다 250만 원까지는 수익을 공제받을 수가 있잖아요. 해외 자산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다른 해외 자산을 보유했다고 치면 뭐 다른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게 수익과 손실의 이제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런 측면을 다 고려하다 보면 실효세율이 더 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차라리 미국에 상장된 ETF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한국 ETF는 물론 또 하나의 특징이 환해지 기능이 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금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상승할 때는 대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금 가격은 국제 시세는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사실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환해지된 기능이 있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금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얻으실 수 있기는 하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과 그 환해지 기능 이 두 가지에서 잘 고민을 하시고 좀 골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실물 투자 중에서 이거는 좀 뭐 그렇게까지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이제 뭐 기업들 중에서도 은을 이제 뭐 그렇게 비실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이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1%고 이제 오히려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제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그 기업이 어떻게 뭐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는지 뭐 재무제표를 매년 이렇게 발간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실물이 아닌 비실물로 거래를 하는 걸 말씀하셨고 이제 직접 사거나 아까 금도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직접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요? 네, 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 개인 간 거래 아니면 이걸 중개해주는 그런 리셀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버바 같은 네. 것들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그런 실물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긴 한데 이것들은 뭐 발품도 팔아야 되고 상당히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그런 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투자하는 거고 이제 아직 초보자지만 그래도 실물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중고 시장이나 아니면 그렇게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그럼 혹시 그런 중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금이나 은을 네. 매매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구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위험하거나 혹시 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네, 일단 제가 중고 거래로도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한 번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당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중개 플랫폼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면서 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셨군요. 네. 우리 절대 뭐 그 플랫폼을 선전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실물을 투자하시는 방법도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걸 금액을 좀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막 10년, 20년씩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올 들어서 상승세가 꽤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게 이제 금은하고 네.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상관성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록 시기는 짧지만 같은 기간에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부르시고는 해요. 그래서 뭐 금이 이제 원래는 되게 많이 상승했어야 됐는데 뭐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금이 많이 상승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이 수요를 이제 암호화폐가 가져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 다 한 명씩 붙잡고 물어보질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투자자의 그런 심리와 결정은 가격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금과 암호화폐가 진짜 거의 같은 자산이라면 네. 금과 은처럼 가격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암호화폐와 금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같이 움직일 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진짜 금의 그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는 기간대에 암호화폐를 보면 오히려 암호화폐는 그때 잘 안 움직이고 그런 슈퍼 사이클이 끝나거나 아니면 슈퍼 사이클에서 금은 조정받는 시기에 뭐 암호화폐가 오른다던가 그런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금을 상관성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냥 가격의 그런 추세성을 봐도 상당히 다른 자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속성을 보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희소성도 있고 그 돈으로서도 어쨌든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전국 어디에서든 거래소만 있다면 암호화폐가 쉽게 환금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속성은 되게 비슷한 것이 많지만 채굴 하는 것도 비슷하죠. 네, 용어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점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면 암호화폐는 금과 매우 다르다. 만약에 정말 비슷한 자산이었다면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에 충분히 담아볼 점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다 금을 계속 늘렸어요. 이런 와중에 만약에 암호화폐는 2008년에 이제 암호화폐가 오히려 탄생을 했는데 중앙은행들이 정말 이제 금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금을 우리가 보유해야만 하는 시기다. $8다. 이렇게 됐을 때 매력이 있는 자산이라고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의 외환보유고에는 암호화폐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네. 금 투자 역사는 뭐 5,000년이나 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고작 해봐야 뭐 15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근데 또 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네. 뭐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구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네.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귀금속 종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물론 금은도 귀금속에 들어가지만 다른 그 광물 자원들은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건 없나요 또? 요새 좀 각광받고 있었던 게 한때는 이제 팔라듐이 좀 있었습니다. 네. 팔라듐이라고 한다면 백금과 같이 이 자동차에서 매연을 이렇게
좀 정화해주는 그런 장치에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네. 백금은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제 팔라듐은 가솔린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얘기가 많았을 때 네. 아무래도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디젤 자동차가 환경 오염에 좀 더 주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디젤 자동차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솔린 자동차를 차라리 전기차 이전에 보급하기 이전에 가솔린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환경 오염을 좀 덜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백금 수요는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팔라듐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면서 되게 팔라듐이 각광을 받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뭐 테슬라도 이제 막 이렇게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가솔린까지도 이제 좀 필요가 없어지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점차 판매가 줄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사실 팔라듐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오히려 뜨고 있는 게 니켈이나 은 같은 게 있습니다. 아, 네. 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네, 은은 네.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거든요. 아, 구리가 아니라. 네. 구리가 많이 쓰이니까 또 구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아무래도 구리보다는 은이 많이 비싸요. 그래도 전기 정도율이 꽤 좋은 편이니까 구리가. 그래서 구리를 되게 많이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가성비가 하는데 좋으니까 일단 그걸 썼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점점 첨단화될수록 뭐 초정밀, 뭐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은이 뭐 한 대당 25에서 50g 정도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전기차를 뭐 한두 대 생산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은에는 정말 많은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이제 전기로의 전환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태양광이 요즘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은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통계 작성 이래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거든요. 은 수요가 네. 지금. 그럼 태양광에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태양광 어디에 들어가죠? 태양광 패널에 이제 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패널 쪽에. 네. 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 보고서예요. 전 세계의 이제 공급을 이제 보시면 토탈 서플라이 부분을 보시면 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보면 네. 9억 5,700만 온스, 9억 9,800만 온스, 그리고 10억 170만 온스 네. 네,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수요 부분을 보시면 네. 그 2020년 8억 8,700만 온스에서 네. 10억 4,600만 온스, 어. 12억 1,000만 온스 이렇게 정말 무섭게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네. 수요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마켓 밸런스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공급에서 수요를 뺐을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금의 재고가 남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21년부터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버려서 네, 이제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되었고 네. 2022년에는 이게 무려 1억 9,400만 온스나 은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억 네. 9,400만 온스면 거의 한 6,000톤 정도가 되거든요. 6,000톤. 네. 이렇게 정말 그 공급이 부족해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태양광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전환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은의 그 수요가 증가하는 폭은 지금처럼 정말 빠르겠지만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속도는 이 광물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량을 함부로 이렇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은 가격을 더 크게 폭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은 수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용에서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은이. 맞습니다. 아, 주얼리는 산업용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산업용 쪽으로 이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의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의 보급 같은 것들이 네. 수요를 더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금 투자 이제 요건 좀 유의해야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요건 좀 염두에 두시라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근 한 40년 동안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적이 거의 없기는 해요. 네. 예, 기껏해야 이제 2000년부터 2011년인데
뭐 그때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자산이 뭔가 이렇게 소외되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다 보면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되기도 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되게 난무하게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깔려있는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보면 맞지 않는 내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 접근을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년 동안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70%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나는 손해가 발생하는 이런 아리송한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책도 쓰고 뭐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그냥 이런 것들 한 번씩이라도 그냥 보시면서 오늘 이런 인터뷰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금과 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